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 중이에요. 오늘은 제 인생을 구원해준 은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술만 마시면 포악해지는 아버지와 맞고 사는 엄마, 쥐가 나오고 비가 새는 집, 무엇 하나 저를 괴롭히지 않는 게 없었네요.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건 있는 듯 없는 듯 숨죽여 사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10살쯤 됐을 때였을까요? 하루는 아버지가 술을 먹다 말고 절 불렀어요. 야, 너 일로 와서 술 한 잔 따라봐. 술이요? 그래, 너희 엄마는 이제 다 늙어서 술 따라줘도 맛이 안 나. 그러니까 젊은 네가 와서 좀 따라봐. 안주도 입에 넣어주고. 그때까지 아버지 술 시중을 드는 건 늘 엄마 몫이었거든요. 엄마는 아버지의 강요에 못 이겨 옆에서 잔이 빌 때마다 술을 채우고요. 아버지 입안에 안주를 넣어주고 때로는 노래도 불러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걸 제게 똑같이 시킨 거였죠. 엄마는 아버지 대신 돈을 벌러 밖으로 나갔고 집안엔 아버지와 저 둘뿐이었어요.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 머뭇거리는 사이 아버지의 얼굴이 조금씩 구겨졌어요. 뭐해 이년아? 이리 오라잖아. 귓구멍이 처막혔어? 아니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어디 애비가 시키는데 미적거리면서 말대답만 해? 아, 네가 안 맞아서 그렇지? 오늘 한번 복날 개처럼 두들겨 맞아볼래? 어? 아버지가 저를 향해 주먹을 축혀 세우며 소리쳤어요. 겁먹은 저는 얼른 아버지 옆으로 다가가 그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죠. 그리고 아버지가 잔을 내밀 때마다 술을 따르며 시중을 들었네요. 단순한 아버지는 바로 기분이 좋아져선 더한 요구도 시작했어요. 역시 어린 년이 따라주니까 술맛 좋네. 야, 너 노래도 좀 불러봐. 노래요? 그래, 네 애미가 맨날 부르는 거 있잖아. 한 곡조 좀 뽑아봐. 저는 두려움을 애써 누른 채 더듬더듬 노래를 불렀어요. 어서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잠들기만을 빌고 또 빌면서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만 어느 순간 엄마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엄마는 저희 부녀의 꼴을 보고는 아연실색하더군요. 연아야, 너 지금 뭐해? 엄마. 네가 거기서 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따르고 있어? 얼른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엄마는 기막혀하면서 언성을 높였어요. 그러자 알딸딸해져 있던 아버지가 바로 욕설을 내뱉었죠. 여편네가 왜 난리야? 한창 좋았는데 흥 다 깨졌네. 집에 들어왔으면 곱게 살림이나 할 것이지 어디 서방 술 먹는데 이래라 저래라야. 연아, 당신 딸이야. 이제 겨우 10살이라고. 이 어린 것한테 술 시중을 시킨다는 게 말이 돼? 애비가 딸한테 술 좀 받을 수도 있지. 내가 뭐 애한테 술을 먹였어? 뭐랬어? 세상에 어느 애비가 딸한테 이런 짓을 해? 이럴 거면 술집 가서 먹어. 술집 년들한테나 이런 더러운 짓 시키라고? 아니 이년이 근데 어디 하늘 같은 서방한테 두 눈 똑바로 뜨고 대들아. 이게 요즘 안 맞았다고 또 기어오르지? 엄마가 그렇게까지 아버지한테 목소리를 높인 건 처음이었어요. 당시엔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저도 나이를 먹은 만큼 먹었으니 이해해요. 엄마는 자기는 물론이고 어린 딸마저 술집 여자 취급하는 아버지에게 환멸이 났던 거예요. 어쨌든 아버지는 그 포악한 성정을 자랑하듯 바로 엄마를 향해 술병을 집어던졌어요. 깨진 파편이 엄마 얼굴로 튀었고요. 이내 엄마 볼에서 붉은 피가 철철 흐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그대로 벌떡 일어나 엄마를 향해 다가갔고요. 곧 주먹으로 엄마의 온 몸을 닥치는 대로 때리기 시작했네요. 엄마!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엄마 때리지 마세요. 연아야, 얼른 방으로 들어가. 엄마는 괜찮으니까 얼른 들어가. 저는 아버지 발치에 매달려 울고불고 매달렸어요. 엄마는 그 와중에도 제 걱정을 하면서 얼른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죠. 엄마 너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어. 제발 엄마 말 들어. 엄마의 간절한 애원에 결국 저는 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늘 그랬듯이 이불 속에 파묻혀 두 귀를 막고 하루빨리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나길 기다렸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감싸는 기척에 눈을 떠보니 엄마의 얼굴이 보였어요. 엄마 괜찮아? 쉿, 네 아버지 지금 술 먹고 또 잠들었어. 조용히 해. 엄마가 입가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면서 속살댔어요. 저는 얌전히 고개를 끄덕이고 뒤늦게 엄마의 행색을 살폈죠. 빗자국과 멍으로 얼룩덜룩한 얼굴과 산발이 된 머리는 평소와 똑같았는데요.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어요. 바로 엄마 한쪽 손에 들린 커다란 가방이었죠. 엄마 어디 또 나가? 응. 이제 너희 아버지랑 같이 안 살 거야. 도망가자 연아야. 이러다 네 인생도 저 인간 때문에 다 망치겠어. 엄마는 참다 가출할 결심을 한 거였어요. 아마 제가 아버지의 술 시중을 든 게 기폭제가 된 거였겠죠. 처음엔 놀랐는데요. 이내 기쁨과 두려움이라는 상반된 감정이 온몸을 감쌌어요. 아버지를 떠나 엄마와 단둘이 살 수 있다는 건 정말이지 꿈 같은 일이었는데요. 반면 혹시라도 아버지한테 잡히면 죽을 텐데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들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엄마가 저를 꽉 안아줬어요. 걱정하지 마 연아야. 땡땡시에서 엄마 아는 아줌마가 고깃집을 하고 있거든? 거기서 일하면서 돈도 벌고 너 학교도 보내주고 다 할 수 있어. 아버지도 절대 못 찾을 거야. 그러니까 아무 생각 말고 엄마 뒤만 쫓아와. 알겠지?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조용히 그 집을 탈출했죠. 낡은 미닫이 문이 삐걱이며 닫히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는 코를 골며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네요. 그 뒤로 저희 모녀의 인생이 쭉 꽃길이었다면 좋았겠지만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버스를 2번, 배를 1번 갈아탄 뒤에야 도착한 땡땡시는 이방인들에게 너무 차가운 곳이었어요. 엄마 지인이라는 고깃집 사장님도 매정하긴 마찬가지였죠. 달콤한 말로 엄마를 꼬셔낼 땐 언제고 갈 곳이 없다는 걸 약점 삼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사람을 부려먹으면서 돈은 쥐꼬리만큼 줬고요. 제대로 된 식사도 챙겨주지 않았죠. 엄마와 저는 고깃집에 있는 보일러실에서 자야 했고요. 밥도 항상 그 집 식구들이 먹고 남은 걸 먹어야 했어요. 어쩌다 고기를 먹게 되는 날도 있었는데요. 못 팔고 남아서 상할 대로 상한 개들에게 던져줘도 먹지 않을 그런 썩은 것들이었죠. 꼼짝없이 배앓이를 할 걸 알아도 입에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배가 고팠으니까요. 그런데도 사장님 내외는 이렇게 잘해주는 곳 없다면서 큰 소리를 쳤네요. 대한민국 땅 다 뒤져봐. 어디 이렇게 부리는 직원한테 고기 배불리 먹게 해주는 곳이 있나? 연아 너랑 연아 엄마는 진짜 복 받은 줄 알아. 동양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잘해주는 거니까. 아이, 내 말이 그 말이야. 하여간에 우리 마누라는 너무 정에 약해서 다리라니까. 아이, 오갈 데 없고 호까지 딸린 사람을 재워줘, 먹여줘, 돈까지 줘. 아이, 요즘 세상에 이렇게 착하게 굴면 호구당하기 십상인데. 야, 너 엄마는 안 그럴 거지? 아이, 혹시라도 우리 뒤통수 쳤다간 가만 안 둬.
암요, 사장님. 저야 늘 감사한 마음뿐인걸요. 그 못된 사장 부부 앞에서 굽신거리는 엄마를 볼 때마다 화가 났어요. 다른 곳으로 가자며 울고불고 엄마를 조르기도 했죠. 엄마, 제발 떠나자. 세상 천지에 우리 살 곳이 여기 말고 또 없겠어? 여긴 진짜 아닌 것 같아. 사장 아줌마도 아저씨도 우리한테 너무 못되게 굴잖아. 옆 가게 김씨 아저씨가 그랬는데 아무리 숙식 제공해준다고 해도 그 돈 받고 이렇게 일하는 건 말이 안 된대. 아서, 우리가 어디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최대한 버텨봐야지. 계속 옮겨 버릇하면 역맛살 들어서 안 좋아. 너 학교도 다녀야 하고. 지금 내 학교가 문제야? 그럼 뭐가 문제야? 이제 술 먹고 행패 부리던 그 인간도 없는데 이 정도 견디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불행이랄지 다행이랄지 엄마는 아버지 때문에 행복의 역치가 너무 낮았어요. 맞고 살지 않고 푼돈이나마 버는 게 어디냐 하고 만족해 했죠. 저도 그런 엄마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버티기가 힘들어졌어요. 고깃집 사장 부부에겐 제 또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놈이 걸핏하면 제게 시비를 걸고 툭툭 건드려댔거든요. 엄마가 걱정할까봐 따로 말은 하지 않았는데요. 하루는 저를 골목으로 끌고 가 제 몸을 허락 없이 만지려 드는 게 아니겠어요. 겁에 질려 울부짖으니 금세 도망가 버리긴 했지만 어린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죠. 저는 그 길로 고깃집으로 달려들어갔어요. 가게 안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손님들로 북적거리고 있었고요. 엄마는 그 가운데 홀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바쁘게 일하고 있었죠. 카운터엔 안 사장님과 그 아들도 있었는데요. 아들놈은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몸을 숨기더군요. 저는 그놈 들으라는 듯이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 엄마를 찾았어요. 엄마! 호식이가 나한테 이상한 짓 하려고 했어. 나 더는 여기서 못 살겠어. 다른 데로 떠나자. 응? 아니, 얘가 갑자기 와서 무슨 소리야? 호식이가 뭘 어쨌다고? 아까 학교 끝나고 날 저기 골목으로 끌고 가더니 막 이상한 짓 하려고 했어. 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막 내 몸을 만지려고 했단 말이야. 뭐? 그게 사실이야? 호식이가 그랬다고? 고깃집 손님들의 이목이 순식간에 저희에게 집중됐어요. 그러자 카운터에 있던 안 사장님이 자기 아들을 끌고 다가오더군요. 아니, 이 기집애가 어디서 새빨간 거짓말이야? 우리 아들이 너처럼 삐쩍 마른 기집애 뭐 볼 거 있다고 그런 짓을 해? 거짓말 아니에요. 네가 말해봐, 박후식. 너 나한테 이상한 짓 하려고 했잖아. 내가 언제? 난 그런 적 없거든. 엄마, 얘 좀 봐요. 거짓말하는 거. 난 그런 적 진짜 없는데 억울해요. 기가 막히게도 그놈은 조금 전 일을 딱 잡아떼면서 모른 채 했어요. 그러자 안 사장님이 더욱더 기세등등해져선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거봐, 우리 아들은 그런 적 없다잖아. 이게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곤. 너 바른 대로 말해. 너희 엄마가 시킨 거 아니야? 꽃뱀처럼 협의금 뜯어내려고 수작 거는 거 아니냐고. 어린 저한테 꽃뱀 운운하는 사장님의 막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엄마의 반응이었어요. 아이고,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 우리 딸한테 그런 거짓말 하라고 시킨 적 없어요. 얘가 책 읽고 드라마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어디서 비슷한 걸 보고 와선 재밌어서 이러나 봐요. 제가 단단히 야단칠게요.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주세요. 네? 믿었던 엄마마저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건지 사정상 덮으려고 하는 건지 알 순 없었지만 뭐가 됐든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건 확실했죠. 그걸 깨닫자 누군가 심장에 소금을 뿌린 듯 가슴께가 아파왔어요. 절로 뜨거운 눈물이 흘렀죠. 엄마,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는 내 말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엄마 딸이잖아.
엄마 저 호식이 자식 엄마 아니잖아. 나 정말 무서웠단 말이야. 시끄러워. 이런다고 엄마가 여길 떠날 줄 알아? 네가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너 데리고 먹고 자면서 돈벌이 할 수 있는 곳도 없어. 감사하진 못할 망정 이상한 거짓말 그만 꾸며내고 얼른 방으로 들어가. 사장님 내외가 지켜보고 있어서일까요? 엄마는 보란듯이 제게 더 화를 내면서 엉덩이까지 때렸어요. 저는 너무 서러운 마음에 그대로 고깃집 밖을 박차고 나갔어요. 뒤에서 엄마가 제 이름을 소리쳐 불렀지만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네요. 그 뒤로 저는 엄마에게서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고깃집 사장님 아들은 더욱 기고만장해져선 호시탐탐 저를 음흉한 눈길로 쳐다봤죠. 이대로는 정말 못 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밤 저는 엄마의 옷을 뒤져 푼돈 몇 푼을 챙겼어요. 그리고 그대로 짐을 챙겨 서울행 열차에 몸을 실었죠. 그때 제 나이가 고작 15살이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가진 돈은 바닥이 난 상태였고요. 아무 가게나 들어가 구걸해 봐도 냉대를 당할 뿐이었네요. 그래도 다시 엄마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긴 죽기보다 싫었어요. 이를 악물고 길바닥 생활을 견뎌냈죠. 밤이면 아무 건물이나 기어들어가 신문지를 덮고 잠을 잤고요. 낮엔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들며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구걸하며 살았죠. 그렇게 한 석 달을 버텼을까요? 거리에서 만난 은인 한 분이 저를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복지단체로 연계해줬어요. 그곳 관계자가 제 이름과 나이, 부모님 생존 여부를 물었는데요. 이름과 나이는 솔직하게 말했지만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했어요. 사실 둘 다 이미 제 마음속에선 죽은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혹시라도 주민번호 같은 걸 추적해서 부모님한테 연락하면 어떡하지 마음을 졸였는데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엄마는 도망자 신세여서일까요? 결과적으로 저는 그 복지단체에 있는 청소년 지원시설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청소년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펴주는 일종의 보육원 같은 곳이었어요. 보육원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지붕과 벽이 있는 곳에서 이불을 덮고 잘 수 있었고 매 끼니 구걸하지 않아도 밥이 나왔으니까요. 또 선생님과 친구들도 친절했고요. 저는 그곳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지냈어요. 그리고 20살이 되자마자 국가에서 주는 독립지원금을 받고 나와 살기 시작했죠. 보육원에서 지낼 때 배운 제빵 기술 덕분에 바로 작은 빵집에 취직할 수 있었는데요. 몸은 힘들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밥벌이를 할 수 있어 뿌듯했어요. 때때로 엄마 생각이 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먼저 연락하고 싶진 않았어요. 아직 엄마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기도 했고요. 엄마가 정말 저를 다시 만나길 원한다면 어떻게든 행방을 수소문해 찾아왔지 않겠어요? 하지만 5년 넘게 연락이 없다는 건 저를 찾을 의지가 없다는 뜻이었죠. 엄마가 아버지를 버렸듯 나를 버린 거라면 저 역시 엄마를 찾지 않겠다 다짐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치기였죠. 세월은 무심할이 많지 빠르게 흘렀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어느덧 26이었고요. 사랑하는 남자도 생겼죠. 빵집을 자주 찾던 단골 손님이었는데요. 매일같이 드나든 지 3개월째인가 퇴근하는 저를 불러선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더군요. 가벼운 마음으로 몇 번 만났는데 이내 무섭게 빠져들었어요. 가족이나 친구 하나 없는 타향살이가 너무 외로웠던 탓이겠죠. 상대는 저보다 6살 연상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했어요. 어렵게 가정사를 털어놓으니 상관없다고 평생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제 모든 흠을 감싸 안아줄 사람 같아서 저도 마음이 동했죠. 하지만 남자친구와 가정을 꾸리려면 아무래도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알리지 않고 식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경우가 아닌 것 같아서요. 물론 아버지에겐 굳이 연락하지 않았어요. 술 먹고 주먹 쓰는 것밖엔 할 줄 몰랐던 그 쓰레기는 제게 가해자일 뿐 아버지는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엄마에겐 제 결혼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외워두고 있던 고깃집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웬걸 아예 모르는 사람이 받더군요. 거기 땡땡 고깃집 아니에요? 고깃집? 아, 그 박 사장 아는 사람이야? 아, 이를 어째 그 고깃집 불나서 홀라당 다 버렸잖아. 그 일로 박 사장 아들내미가 죽고 그 부부도 여기 떴어. 충격적인 소식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늘에서 저 대신 복수라도 해준 건지 뭔지 얼떨떨하기만 하더군요. 저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엄마 소식을 물었어요. 그럼 거기서 일하던 사람은요? 황미옥이라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오래 일했는데. 아, 그 밑에 있던 사람들까진 난 모르지. 어쨌든 그 고깃집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 떴어. 뭐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사람 찾고 싶으면 경찰서 가서 물어봐. 그 길로 저는 고깃집에 있던 땡땡씨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그 고깃집은 다른 가게로 바뀐 지 오래였고요. 저와 전화통화했던 그 가게 사장님이 나와 뭘 여기까지 왔냐며 타박을 하더군요. 주변 가게란 가게는 죄다 찾아다니며 엄마를 찾았지만 엄마는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나중엔 경찰서까지 찾아가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헛수고였죠. 엄마가 그 사고로 죽은 건지 산 건지, 살았다면 대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그 무엇도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진작 엄마를 찾지 않았을까?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럽더군요. 그동안 늘 스스로 고아나 다름없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날로 저는 정말로 천의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남편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엄마를 그리워하다 쥐약을 먹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남편은 무너진 저를 일으켜 세웠고요. 제가 고아든 뭐든 상관없으니 결혼하자고 했어요. 내가 네 가족이 돼주면 되잖아, 연아야. 내가 네 부모님 노릇도 하고 남편 노릇도 하고 다 하면 되지. 내가 처음 결혼하자고 했을 때 한 말 기억 안 나? 난 절대 너 외롭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자. 평생 너만 보고 살게. 그런 열렬한 고백을 받고 넘어가지 않을 여자가 어딨겠어요. 물론 시부모님은 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마치고 빵집에서 일하는 고아를 며느리로 환영할 사람은 없잖아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며 결사반대하셨죠. 하지만 남편은 꿋꿋하게 결혼을 밀어붙였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두 분도 절 허락해 주셨죠. 물론 결혼 생활이 마냥 행복하진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합가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한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요. 특히 시어머니가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죠. 모든 집안일을 제게 다 떠넘긴 건 물론이고요. 치매 걸린 시할머니 간병까지 제게 시키셨네요. 빵집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결국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다고 하잖아요. 달콤한 신혼생활이 끝나자 남편도 점점 변해갔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는 것도 못 본 채 했고요. 하루 종일 집안 살림과 시할머니 간병에 시달리는 것도 그러려니 여겼죠. 제가 힘들다고 하소연할 때면 달래주긴커녕 오히려 화만 냈네요. 그만 좀 징징대.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 줄 알아? 나도 집에선 좀 마음 편하게 쉬자. 나라고 당신 붙잡고 이런 얘기만 하고 싶은 줄 알아? 어머님이 날 한시도 가만 안 두고 괴롭히시는 걸 어떡해?
오늘도 내가 한 국이 싱겁다면서 그걸 냄비째 나한테 집어 던지셨어. 발등으로 국물이 다 튀어서 화상까지 입었다고. 그 와중에 할머님은 그 국물 범벅인 곳에서 좋다고 뒹굴어서 개판 만들고. 나 정말 죽고 싶어. 너무너무 힘들다고. 뭐 당신만 힘들어? 나도 힘들다고. 오늘도 실적 압박 때문에 상사 눈치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거래처인 계속 잘 봐달라고 굽신거리고. 에휴, 말을 말자. 여자인 당신이 뭘 알겠어? 집에서 편하게 식구들하고 부대끼기만 하는 게 힘들어봤자 뭐 얼마나 힘들다고. 남편은 제 힘듦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보다 큰 회사로 이직을 한 뒤로 줄곧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했죠. 결국 저도 혼자 속으로 삭히고 말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연스레 부부 사이도 점점 멀어져 갔네요. 아이라도 있으면 정으로라도 살겠는데 이상하게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아이가 들어서지 않더라고요. 남편에게 난임병원이라도 가보자고 얘기를 꺼냈는데요. 남편은 질색팔색 하더군요. 그런 인위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야 돼? 그렇게 태어난 애가 아무 문제가 없겠냐고. 난 애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자식에 연연해하지 마. 대한민국 남자치고는 참으로 묘한 반응이었죠. 심지어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시부모님도 자식에 관해서만큼은 일절 얘기가 없었어요. 뭐 나중에야 그 비밀을 알게 됐는데요.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무정자증이었어요. 저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와 사실혼 관계로 있었는데요. 몇 년이 지나도 애가 안 들어 생겨 병원에 가보니 남편 정자수가 너무 적었다고 하대요. 그 일로 결국 그 여자와도 헤어졌고요. 그 뒤에 저를 만나 입 싹 닫고 식을 올린 거였죠. 이 모든 사실을 저는 남편이 자기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듣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건 사기 결혼이라고 따지니 오히려 남편은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내더군요. 내가 뭐 작정하고 거짓말한 것도 아닌데 사기 결혼은 무슨 사기 결혼이야? 그냥 말을 안 했을 뿐인데. 당신이 먼저 물어봤으면 난 솔직히 대답해 줬을 거야. 근데 안 물어봤잖아.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런 사실은 당연히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그것도 모르고 난... 뭐 미리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 건데? 결혼 안 했을 거야? 웃기지 마. 당신은 나랑 결국 결혼했을 테니까. 천에 고하나 다름없는 처지면서 어디 콧대를 세워? 걷어준 걸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뭐? 걷어줘? 그래. 알코올 중독 애비에 행방불명된 애미 말고 정상적인 가족을 갖게 해준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은혜를 갚아도 모자랄 판에 어디 눈을 부라리면서 따져대? 정상적인 가족? 내가 이 집 가족이긴 해? 하녀가 아니고? 매일 할머님 똥기저귀 빨 때마다 어머님 눈치 보면서 삼시세끼 차릴 때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아? 차라리 혼자 살면서 빵집에서 계속 일했으면 훨씬 행복했을 거야. 그래? 그럼 지금이라도 나가. 나가서 혼자 살아보라고 어디? 너같이 경력 단절된 고아를 써줄 곳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말이야. 요즘은 제빵사도 학력이 얼마나 중요한데. 해외 유명 학교에서 학위 따와도 일하기 힘든 판에 너같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여자가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맘 같아선 당장 이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를 사사건건 무시하는 남편의 말에 세뇌돼서일까요? 자꾸만 겁이 나더라고요. 홀로 서기할 자신이 없었죠. 결국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진 괴롭힘도 꾹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몇 년 뒤 시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좀 살만해졌다 싶었는데요. 웬걸, 그쯤에 남편이 직장을 때려치고 집에 들어앉았지 뭐예요. 이직하기 전에 잠깐만 쉬는 거라더니만 1년을 넘게 놀기만 하더군요. 주식인지 뭔지에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다 투자했다가 홀랑 잃기까지 했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시부모님이 남편이 아니라 제게 눈치를 줬다는 거예요. 제가 내조를 제대로 못해서 자신 아들 인생이 망한 거라는 논리였죠. 니년의 그 사나운 팔자가 기어인 내 아들을 망친 거야. 너 이제 어쩔 거야, 이년아. 우리 아들이 뭘 하려고만 하면 자꾸 뭐가 안 되니까 기가 팍 죽어버렸는데 어쩔 거냐고!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저는 그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집에서 손도 까딱 안 하는 그 사람 물 떠달라고 하면 화장실에 있다가도 떠다 줬고요. 밤에 일 때문에 허리 아프다고 하면 한숨도 안 자고 마사지까지 해줬어요. 저도 할 만큼 했다고요. 참나, 집에서 키우는 똥개도 할 수 있는 일 가지고 지금 유세 부리는 거니? 남의 집 사위들은 돈 많은 처가집 때문에 얼마나 편하게 사는 줄 알아? 네가 그런 친정이 있어, 능력이 있어. 집에서 밥만 축내는 기생충 같은 게 어디서 잘났다고 큰 소리야? 남편의 실직 이후 시어머니의 눈총은 더욱더 심해졌어요. 설상가상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고물상도 경영난으로 어려워졌죠. 그런데도 남편은 알아보고 있다면서 신경질만 낼 뿐 도무지 돈을 벌 생각이 없어 보였네요. 결국 제가 울며 겨자 먹기로 일자리를 알아볼 수밖에 없었죠. 처음엔 빵집을 알아봤는데요. 남편 말처럼 경력 단절된 주부를 써줄 만한 곳은 없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이런저런 일용직을 헤매다 결국 작은 국밥집에서 서빙 일을 시작했죠. 사장님이 저희 엄마 또래의 아주머니였는데요. 저를 좋게 봐주셔서 힘들지만 나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었네요. 월급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마저도 전부 시어머니와 남편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한 1년쯤 일했을까요? 하루는 사장님이 절 부르더니만 뜻밖의 얘기를 하더군요. 아니 어떡하지 연아씨?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지병이 악화되는 바람에 내가 아예 거기를 내려가야 할 것 같아. 정말요? 그럼 가게는 접어야지 별 수 있나. 간신히 일이 손에 익어 할만해졌는데 아쉬움 반, 사장님 걱정 반인 제게 사장님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니면 연아씨가 넘겨받아서 해볼래? 나도 아쉽거든. 여기 위치에 비해 월세도 싸고 요즘 단골 손님도 좀 생겨서 벌이도 괜찮아졌는데. 네? 제가요? 에이, 말도 안 돼요. 제가 어떻게 가게를 운영해요? 왜? 나 없을 때도 혼자 잘만 했잖아. 연아씨가 손님들한테도 싹싹하고 손맛도 좋고 계산도 빨라서 잘할 거야. 손님들도 내가 만 국밥보다 연아씨가 한 걸 더 좋아하잖아. 누군가 저를 칭찬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늘 시댁에서 구박대기였던 제가 그렇게 잘하고 있었다니 도무지 믿겨지질 않았죠.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요. 사장님의 진정성 있는 설득에 결국 넘어간 저는 국밥집을 넘겨받고 말았어요. 물론 사전에 남편에게도 상의했는데요. 남편이 머리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더니 수익성이 괜찮다고 판단했나 보죠. 한번 해보라고 하더군요. 물론 자긴 절대 안 도와줄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나 이직 준비로 바쁘니까 못 도와줘. 애초에 난 사무직만 해서 그런 식당 일해본 적도 없고 또 혹시라도 망해서 빚 생겨도 나한테 떠넘길 생각하지 마. 나 앞으로 재취업할 때 신용도가 중요한 거 알지? 그래 알겠어. 어차피 기대도 안 했어. 남편에겐 그렇게 말했지만 생각보다 장사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군요.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사장님과 저 둘이 하던 걸 혼자 하려니 일이 너무 많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 석 달쯤 했을까요? 그때까지도 집에 있던 남편에게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바쁜 점심시간 때 카운터만이라도 봐달라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단칼에 거절하더군요. 내가 미쳤어? 그런 더러운 국밥집에서 일하게? 혹시라도 나 아는 사람 만나봐. 체면 박살나는 거 순식간이잖아.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그래도 내가 운영하는 가게인데 더러운 국밥집이라니 말 좀 가려서 해.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어쨌든 난 절대 못 도와줘. 아니, 차라리 엄마한테 얘기해 보든가. 어머님이 내 부탁을 잘도 들어주시겠다. 역시나 시어머니 역시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제가 시집 온 이후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본 분이니 당연한 일이었죠. 그렇다고 사람을 쓰자니 그만큼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라 참 난감했어요. 제가 직원으로 일하는 동안은 정말 최소한의 돈만 받고 일했거든요. 근데 시대가 시대라 그런지 그 돈으로는 도무지 사람이 구해지질 않더라고요. 외국인 아주머니를 써봐도 돈을 훔쳐가거나 손님들과 다투는 등 문제를 일으켰고요. 결국 직원 구하는 걸 포기하고 저 혼자 어찌저찌 버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자연스레 가게 운영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쁜 시간엔 자꾸만 음식이 늦게 나가고요. 홀 청소에도 소홀해졌죠. 결국 불만을 갖는 손님들이 하나둘 생겨났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단골 손님들의 발길도 조금씩 뜸해지기 시작했네요. 참 초조했어요. 그렇다고 바로 가게를 접을 수도 없고 견디는 수밖엔 도리가 없었죠. 그래도 몇 안 남은 단골 손님들 덕분에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데요. 하루는 외지인처럼 보이는 젊은 남자 손님이 국밥집을 찾아왔어요. 자리에 앉아선 메뉴 주문할 생각은 않고 제 얼굴만 뚫어져라 보더군요. 왜 그러세요? 국밥 하나 드리면 될까요? 네네.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청년이 생긴 건 멀쩡한데 좀 얼이 빠져 있더라고요. 이대로 계산도 안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건 아닐까 싶어서 예의주시했는데요. 다행히 청년은 한 그릇 훌훌 비우더니만 카운터 앞으로 와 지갑을 열더군요. 여기요, 계산할게요. 잠시만요, 그 거스름돈이... 됐어요, 그냥 받으세요. 무려 5만 원이라는 큰 돈을 냈는데 청년은 거스름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저희 엄마가 해준 국밥이랑 맛이 똑같아서 그래요.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든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그러는 거니까 받아주세요. 그렇게까지 말하니 저도 더는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다음에 또 오면 맛있게 해주겠다고 얘기한 뒤 돌려보냈죠. 일회성 만남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뒤로 청년은 매일같이 저희 국밥집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5만 원을 냈죠. 하도 받지 않으려고 하니 나중엔 몰래 테이블에 두고 도망을 가더군요. 그날도 그랬어요. 청년은 오후 늦게 찾아와선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는데요. 웬일로 그날따라 표정이 어둡다 싶더니만 소주도 한 병 달라 하더군요. 걱정되는 마음에 슬그머니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원래 평소엔 술 안 먹었잖아요. 그냥 오늘따라 좀 먹고 싶네요. 머뭇거리던 청년이 잠시 후 다시 입을 열었어요. 실은 저희 엄마가 지금 많이 아프세요. 살 날이 3개월도 안 남았대요. 그동안 엄마 속만 썩이던 불효자였는데 지난 날이 너무 후회돼요. 엄마한테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절 많이 미워하시겠죠? 이대로 화해 못하고 엄마를 떠나보내면 어떡하나 너무 무서워요. 청년의 무거운 사연에 얼마나 놀랐나 몰라요. 무엇보다 안쓰러운 마음이 컸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저희 엄마 생각도 났고요. 그 마음 나도 이해해요. 나도 어릴 때 엄마랑 안 좋게 헤어졌거든요. 지금은 엄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엄마가 학생을 많이 미워할 것 같다고 했죠? 걱정 말아요. 내가 자식은 없지만 그 마음 알거든. 우리 엄마도 나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지금 다시 내 앞에 나타난다면 용서할 거예요. 뭐든 다 용서하고 평생 옆에 있어달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학생도 용기를 내봐요. 엄마한테 먼저 다가가 보는 거예요. 제 말에 청년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청년을 달래며 저도 같이 울고 말았네요. 잠시 후 어느 정도 진정된 청년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까 아주머니가 그러셨죠? 엄마가 나타나기만 하면 용서할 거라고. 그랬죠? 그런 말이죠. 아니다.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아요. 저 내일 다시 올게요. 뭔가를 말하려던 청년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제 손에 5만 원을 쥐어주더군요. 오늘도 국밥 맛있네요. 거의 못 먹었지만. 이거 받으세요. 국밥값 5만 원이요. 아유, 됐어요. 그동안 준 것만으로도 넘쳐요. 그러니까 그냥 가요. 아니에요. 제발 받아주세요. 청년은 기어이 제 손에 돈을 떠넘기곤 가게 밖을 뛰쳐나갔어요. 그쯤 되니 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매일같이 찾아와 국밥을 먹고 5만 원을 내미는 수수께끼의 청년. 갑자기 제 앞에서 눈물은 왜 보인 것이며 아까 하려던 말은 대체 뭐였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가게 문을 대충 걸어 잠그고 청년이 간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발길을 재촉하니 다행히 신호등 건너편에 청년의 뒷모습이 보이더군요. 좀 죄책감이 들긴 했지만 청년의 정체를 알아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얼마나 몰래 뒤를 밟았을까요? 청년이 역 인근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간호사들과 살갑게 인사를 나누더니만 웬 1인 병실로 쑥 들어가더군요. VIP 병실이라 그런지 앞에서 경호원들이 절 막아 세우더라고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니, 그게 저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저는 체념한 채 그대로 돌아서려고 했는데요. 그 순간 문패에 적힌 환자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황미옥. 그 이름 석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왜 아니겠어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엄마의 이름이었는데요. 저는 제지하는 경호원들을 무시하고 병실 문 쪽으로 홀린 듯 다가갔어요. 그리고 소리쳐 엄마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죠. 엄마! 엄마! 엄마 여기 있어요? 엄마 나 연아야, 연아! 엄마 딸 강연아! 엄마 진짜 여기 있어? 우리 엄마 맞으면 대답 좀 해봐! 이거 보세요. 좀 뭐 하는 겁니까? 소란 피우지 말고 돌아가세요. 경호원들이 저를 쫓아내려던 것도 잠시, 이내 굳게 닫혀있던 병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놀란 표정의 청년이 밖으로 나오더군요. 아니 사장님, 여긴 어떻게... 죄송해요. 학생 뒤를 내가 쫓아왔어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근데 여기 명패에 우리 엄마 이름이... 그러자 학생이 긴 한숨을 내셨어요.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전부 다 설명드릴게요. 저는 청년을 따라 병실 안으로 발을 디뎠어요.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말았죠. 병원 침대엔 그토록 그리워하던 엄마가 누워 있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새고 살이 많이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엄마가 확실했죠. 하지만 엄마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죽은 듯 눈을 감고 있었어요. 삐삐 돌아가는 차가운 기계 소리만 들릴 뿐 그 어떤 숨소리도 내지 않으셨네요. 엄마, 나 연아야. 눈 좀 떠봐. 엄마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대체? 그렇게 흔들면 안 돼요. 엄마 혼수 상태에 빠진 지 좀 됐어요. 혼수 상태라뇨? 저희 엄마가 대체 왜... 당신 뭐야? 누군데 우리 엄마랑 같이 있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 했어? 진정하세요. 저는... 머뭇거리던 청년은 제가 몰랐던 진실을 차근차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충격적이게도 청년의 정체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제 형제였어요. 엄마가 그럼 재혼했다는 거야? 네.
제가 6살 적에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이후로 쭉 엄마 없이 아빠랑 둘이 살다가 제가 중학생 때 두 분이 재혼하셨어요. 벌써 10년도 더 전의 일이네요. 그럼 날 일부러 알고 찾아왔다는 거야?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엄마가 뇌종양으로 지금 혼수 상태세요. 뇌압이 안 내려가서 지금 3달 넘게 눈을 못 뜨고 계시는데 병원에선 이대로 그냥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하네요. 엄마가 그러니까 누나를 계속 그리워했거든요. 저한테도 딸이 하나 있었다고 얘기 많이 했었어요. 자기가 정말 큰 잘못을 해서 누나가 떠나버렸다고. 사실 제가 그렇게 좋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새엄마라고 하니까 괜히 싫고 아빠를 뺏긴 것 같고 그래서 속 정말 많이 썩였는데요. 그래도 한결같이 저를 지켜주신 분이에요. 이대로 떠나보내면 정말 너무 죄스러울 것 같아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누나를 찾은 거예요. 엄마랑 아빠도 그동안 계속 누나 행방을 수소문했는데 못 찾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흥신소에서 일해서 사정을 설명하니까 바로 찾아주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그쪽을 알아보는 거였는데. 사고처럼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넋이 나간 채로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그럼 엄마는 정말로 다신 눈 못 뜨는 거야? 이대로 돌아가시는 거야? 아마도. 그래서 누나 찾고도 계속 망설인 거예요. 이대로 만나게 해봤자 의미가 있나. 어차피 엄마는 의식도 없는데 괜히 누나한테 또 상처만 주는 거 아닌가 해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엉엉 우는 청년, 아니 동생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다가가 동생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말했죠. 아니야, 죄송하긴 무슨. 나야말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엄마를 찾았어야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살아있는 줄 알았다면 진작에.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삼켰어요. 왜 진작 엄마의 행방을 수소문하지 않았을까? 너무나 후회스럽더군요. 어쨌든 의식 없는 엄마와 인사를 나누고요.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니 뒤늦게 충격의 여파가 나타난 듯 온몸에 열이 오르더군요. 결국 국밥집 문을 닫고 몇 날 며칠을 알아누웠는데요. 그런 저를 못마땅하게 쳐다보던 시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방문을 열고 말했어요. 예, 일어나봐. 너 찾는 손님 왔다. 네 동생이라는데? 그 말에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니 정말로 동생이 있더군요. 혼자가 아니고 옆엔 웬 노신사와 함께였는데요. 직감적으로 엄마가 재혼한 상대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니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남편도 밖으로 나왔어요. 엄마의 재혼 상대분과 동생은 경황이 없는 저를 대신해 시댁 식구들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설명했죠. 갑작스럽게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국밥집 문도 며칠째 닫혀있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연아 씨와 이것저것 해야 할 얘기가 있어서요. 재혼 상대분의 말에 남편이 나를 세웠어요. 아니, 사정은 다 알겠는데 저희 마누라랑 대체 뭔 얘기를 하겠다고 이렇게 집같이 쳐들어온 겁니까? 저희 집사람이 아프기 전에 미용 사업을 좀 했는데요. 앞으로는 운영이 힘들 것 같아 정리하니 5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사람은 그 돈을 꼭 연아 씨에게 주고 싶어 했을 것 같아서 더 늦기 전에 변호사 끼고 제대로 유산 관련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친자 검사도 하고요. 그 말에 일순 거실이 고요해졌어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와 남편의 침 넘어가는 소리는 똑똑히 들리더군요. 제일 먼저 입을 연 건 남편이었어요. 50억이요? 저희 집사람 모친, 그러니까 장모님이 50억을 남겼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건 연아 씨가 물려받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당연히 이 사람이 가져야죠.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변호사부터 만나면 됩니까?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떠들어대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너무 부끄러웠어요.
엄마 재혼 상대분과 동생도 뭔가 느끼는 게 있는지 침묵하더군요. 잠시 후 동생이 입을 열었어요. 돈을 물려받는 건 누나니까 누나와 둘이 얘기를 했으면 하는데요. 제가 이 사람 남편입니다. 이 사람이 아둔하고 곰 같아서 유산이니 그런 얘기를 잘 몰라요. 머리 아파하고요. 다 저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지금은 잠깐 쉬고 있지만 원래 상사단이다 상사맨이었거든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도 얼른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우리 아들이 좀 똑똑해야죠. 그런 돈 얘기는 우리 며느리 말고 아들이랑 하세요. 얘기가 더 잘 통할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엄마의 가족들 앞에서 절 무시하는 시댁 식구들을 보고 있자니 너무 참담한 심정이었어요. 그런 저를 보던 엄마의 재혼 상대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손을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영철이 이 녀석한테 얘긴 들었어요. 연아 씨가 결혼은 했는데 썩 잘 사는 것 같진 않다고. 어떻게 지금 우리랑 같이 나갈래요? 네? 갑자기 무슨... 그 사람은 연아 씨가 이렇게 사는 거 원치 않을 겁니다. 같이 갑시다. 그 사람이 살던 집도 있고 아님 내가 따로 집을 얻어줘도 되고 못하면 그 사람 재산을 지금 좀 운용할 수 있게 줄 수도 있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집구석은 빨리 탈출합시다. 용기를 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동생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맞아요 누나. 우리 같이 가요. 엄마도 그걸 바랄 거예요. 그 순간 거짓말처럼 손이 앞으로 나갔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엄마의 재혼 상대분의 손을 덥석 잡고 밖으로 나가고 있더군요. 놀란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런 제 뒤를 쫓아왔어요. 아니 당신 미쳤어? 지금 집을 두고 어딜 가겠다는 거야? 그래. 연아 너 지금 돈 50억 생겼다고 이 CM이랑 하늘 같은 서방을 버리려는 거 아니지? 어? 끝까지 잘못했다 소리는 한마디도 없이 제게 화만 내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래서 용기를 내 입을 열었죠. 여기가 무슨 내 집이야. 난 한 번도 여기가 내 집이라고 여겨본 적 없는데. 뭐? 당신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나 버리고 지금 저 인간들 따라서 가겠다고? 그동안 당신 공짜로 먹이고 입히고 재워준 걸 생각해야지. 사람이 양심도 없어? 양심? 어떻게 내 앞에서 당신이 양심을 운우네? 내가 언제 공짜로 이 집에서 먹고 잤어? 해 뜨기도 전에 일어나서 살림하고 치매 걸린 노인네 간병하고 국밥집에서 죽어라 일하고. 나 허투루 놀고 먹은 적 단 한 번도 없어. 기생충처럼 나 빨아먹은 건 당신이랑 당신 부모지.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모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런 모자를 향해 비웃음을 날려준 뒤 그대로 시댁 밖을 나왔네요. 그 뒤로 엄마의 재혼 상대분은 따로 집을 구해주셨어요. 아무래도 남자 둘이 사는 집에 들어와 사는 건 불편할 거라면서 말이죠. 저는 국밥집도 정리하고 매일 병원으로 출퇴근하며 엄마의 곁을 지켰답니다. 그 와중에도 끊임없이 시댁과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싹 다 무시했네요. 엄마, 제발 눈 좀 떠주라. 나 많이 보고 싶었다며. 나도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눈 떠서 한 번만 나 봐주면 안 될까? 제 간절한 애원에도 엄마는 도통 눈을 뜨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제가 엄마를 다시 만난 지 보름쯤 됐을까요? 기적처럼 엄마의 뇌압이 내려가면서 엄마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저를 알아보시곤 눈물을 흘리더군요. 우리 딸, 우리 연화. 엄마 나 알아보겠어? 맞아, 나 연화야, 엄마. 엄마 왜 이런 꼴로 내 앞에 나타난 거야? 잘 살았어야지. 이게 대체 뭐야? 울부짖는 저를 보던 엄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해, 연아야. 엄마가 너한테 정말 너무 많이 미안해.
아니야, 엄마. 내가 더 미안해. 그렇게 엄마 버리고 가는 게 아니었는데. 평생 엄마 옆에 딱 붙어 있었어야 했는데. 엄마, 나 지금이라도 엄마 옆에 있을게. 그러니까 엄마 살아야 돼. 절대 죽으면 안 돼. 알았지? 엄마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손가락 걸고 약속까지 해줬으면서 그대로 다시 스르륵 눈을 감았고요. 영영 눈을 뜨지 못하셨답니다. 당시엔 엄마를 그렇게 데려가 버린 하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는데요.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은 그렇게 엄마 가시기 전에 인사라도 나눌 수 있던 걸 감사하게 여겨요. 아마 엄마 역시 마찬가지인 심정이시겠죠? 엄마를 떠나보낸 후 제 삶은 확 달라졌어요. 거지 같은 남편과도 이혼하고요. 새아버지와 남동생이 제 새로운 가족이 되줬죠. 전 남편은 끝까지 이혼 못하겠다고 버텨서 결국 소송까지 했는데요. 심지어 제가 엄마한테 물려받은 유산을 자기한테 절반 줘야 한다는 개소리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원래 유산은 이혼 시에도 분할 재산 대상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저는 제 돈을 지킬 수 있었고요. 역으로 남편이 그동안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점, 시모가 저를 모질게 괴롭힌 점 등을 들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한 덕분에 빠르게 승소할 수 있었고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모자에게서 꽤 큰 돈을 뜯어낼 수 있었죠. 그 결과 유일한 재산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갔다 하더군요. 시부가 하던 고물상도 결국 문을 닫았고요. 얼마나 쌤통이던지요. 전 남편과 시부모는 지금 월세살이를 전전하고 있고요. 전 남편이 빚까지 져서 주식을 했다가 또 날리는 바람에 엄청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 같더군요. 뭐 저와는 더는 상관없는 얘기지만요. 현재 저는 좋은 남자 만나 재혼도 했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스러운 자식도 생겼답니다. 물론 새아버지와 남동생도 제 소중한 가족이고요. 앞으로의 제 인생에도 행복만 가득했으면 하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